SK 플래닛 UX 플래닝 팀장을 맡고 있는 하연남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많은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게 된 게 제 인생사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기분이 어떠냐면 제가 여중여고를 나오고 공대를 갔었는데 교실에 들어갔을 때 항상 모든 그 여자들만 있는 곳에 있다가 남자들 사이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빛 아래서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보여서 약간 마음이 좀 놓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디자이너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나 디자이너다.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간간히 보이시긴 하는데 역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잡은 건 아니었고요.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부제로 테크와 디자인의 아름다운 동행, UX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써봤습니다. 사실 이건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모객을 좀 이 테크 컨퍼런스에서 모객을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써봤는데 역시 덕택에 좀 모객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이런 뿌듯함이 먼저 좀 생기고요. 작년에 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노베이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앞서 런처와 너처라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런처는 모바일 런처들, 뭐 도돌도 있고, 버즈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런처들은 굉장히 많이 써보셨을 테고요. SK 플래닛의 런처는 뭐가 달라서 이걸 UX 이노베이션 사례라고 가지고 왔냐라는 약간 의아심이 좀 들기도 하시죠. 그리고 너처라고 써 있는 쟤는 두 개가 다 CHER로 끝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프로젝트이실 것입니다. SK 플래닛 직원분들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건데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해보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듣보잡스럽기도 하실 텐데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런처의 사례를 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제로 모션으로 사로잡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좀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어떻게들 협업을 하시나요?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뭐 기획자들과도 함께. 나는 주로 워터폴.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다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다들 혁신 기업들이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고 계시거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10년을 돌아봤을 때 한 8년 정도의 시간들은 굉장히 워터폴 방식에 익숙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어떤 인력과 조직들이 대규모 조직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워터폴 방식으로밖에 안 돌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는 어떤 뉴 프로덕트들이나 그리고 그 혁신 기업들에서는 애자일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양비론처럼 애자일이 아니면 워터폴이 아니면 애자일로 일을 해야만 되는 거냐, 아니면 디자이너나 개발자, 기획자들이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 왜 했냐면 사실 런처 플래닛이라는 아이가 SK 플래닛의 런처 서비스인데요. 혹시 런처 플래닛 안 쓰시는 분? 역시 거의 없으신 걸로 봐서 세계 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를 받을 만한 작품이었나 봅니다. 얘가 올해 굉장히 반갑게도 2014년 레드닷에서 위너를 수상을 했습니다. 레드닷 같은 경우에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여전히 제품 중심의 프로덕트들 아니면 제품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인터랙션을 가진 아이들, 이런 애들이 주로 수상을 하게 되고 국내 앱 서비스가 수상을 하거나 한 케이스들이 그닥 없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도 감사하고 뿌듯한 어떤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런처라고 하는 애를 굉장히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어요, 우리가 멋지게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과 UX 디자인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얘가 나온 건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참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고 순수했습니다.
재작년 정도였죠. 2012년쯤에 UX에서는 좀 어떤 서비스 피처나 뭐 UI, GUI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들한테 좀 더 어떤 차별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어떤 인터랙션 이런 게 뭐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 보면 어떤 뭐 3D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관점에서 3D 모션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까지 어떤 환경이 생각해 보면 웹이라는 환경은 뭐 나름 화면도 크고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데에 비해서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좀 제약들이 많죠.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게 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기회들을 좀 찾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그냥 자체 과제로 뭐 선행 과제라고도 불리고 R&D 과제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좀 하고 있었고, 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것들이 보통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테크에서도 어떤 모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술 기반의 이런 것들을 좀 테크 드리븐하게 구현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할 때 전혀 다른 두 개의 뷰 포인트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실제 어떤 구현단에 그런 사이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의 공통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UX에서는 좀 어떤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UI 타입들, 뭐 예를 들자면 화면의 전환, 뭐 플리킹, 팝업, 뭐 쇼앤하이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다가 모션 효과들을 좀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컴포넌트 베이스의 어떤 영상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좀 구체화가 되면서 당시에 굉장히 자사에서는 대표 프로덕이라고 할 수 있었던 T스토어에다가 얘를 적용해보는, 실제로 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얘를 적용을 해봐서 어떤 효과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같은 것들을 쭉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었고요. 테크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션 라이브러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비스에 적용하면 좋을 만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이렇게 디벨롭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체 과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끼리는 굉장히 좋잖아요. 와, 멋있고 막 이것들이 적용되면 천하통일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센세이션한 게 나타날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이게 사실 프로덕에 적용을 하는 것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결국 해당 어떤 뭐 타겟 프로덕이 있다면, 저희가 타겟팅하는 프로덕이 있다면 해당 비즈 사이드에서 이거를 어셉트를 해주고 오케이가 나야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 업계 용어로 이런 과정들을 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막상 얘를 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진짜 당연할 수도 있어요. 당장의 어떤 UV, PV 매출, 그리고 빼곡하게 또 다 바로바로 대응해줘야 되는 뭐 VOC 대응이라던가 피처들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는 상황에서 딱히 효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모션 이펙트 같은 거를 프로덕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제안이라는 게 오케이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이 정도 튜닝 했으면 나도 현빈이랑 영화 한 편 찍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한번 영화 한 편 하시죠 라고 들이대가지고 까이는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거절을 당하고 멘붕을 겪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자체 R&D 과제들이 뭐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씩 진행이 되고 프로덕에 팔았다가 안 팔리고 이러면서 이제 숙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숙명은 완료 보고서와 서버를 빼곡히 채우는 어떤 우리의 산출물들을 가지고 역량의 강화, 아이디어의 제시, R&D의 확보, 이런 아름다운 미사 여구들을 가득 채워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거는 제가 현빈님한테 단박에 까였어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튜닝했고 한 3kg 뺐고 이러면 됐던 거 아니냐,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나름 준비해온 멘트인데 전혀 빵빵 안 터져서 사실 약간 지금 기분이 살짝 디프레스 되고 있는데 중간중간 리액션 부탁드리겠어요. 네. 근데 이 두 개의 과제들이 이렇게 서버 안에서 잠자는 과제로 끝이 나지 않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거를 한 회사 안에서 좀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UX하고 테크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안 팔리고 나니까 둘이 이렇게 살짝 모여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뭔가 이 모션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썸씽 왓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작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여기서 약간 여담을 드리면 서로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리 멋진 모션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도 테크에서 보면 저거 저렇게 해봐야 구현 안 되고 무겁고 되지도 않을 거야 라는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실 거고 UX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에서 되게 신기한 라이브러리들을 단말에다가 굉장히 많이 올려서 가지고 오시는데 순간적으로는 신기하지만 저게 멍미하는 감이 있는 거죠.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약간 소 닭보듯 신기한데 이렇게만 하고 보통은 이렇게 갈라서는데 비슷한 게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죽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같이 뭘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가 죽지 않고 새로운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뭐 런처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모션을 보고 있었는데 모션을 가장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덕트가 뭐지? 뭐 아니면 모션 자체로 어떤 사용자들이 밸류를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프로덕트는 뭐가 있나? 뭐 아니면 새로운 모션 기술들을 좀 더 리치하게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든 것들의 멋진 쇼케이스가 되는 프로덕트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해서 나온 게 사실 런처였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뭐 대단한 분석이나 뭐 UX나 기획에서 뭔가 의지가 있어서 갔다기보다는 사실 이 과제를 계속 끌고 오셨던 개발 팀장님이 계세요. 여기 어디 계실 것도 같은데 정모 팀장님, 이분의 아이디어가 런처를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뭐 SK텔레콤 때부터 계속 그 피처폰 시절에서부터 폰 꾸미기라던가 이렇게 단말 그 대기 화면에 올라가는 어떤 모션을 활용하는 어떤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시고 보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모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기적이거나 뭐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억지스럽거나 서비스를 허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좀 즐거울 수 있고 어쩌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밸류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에 본인이 런처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긴가민가 하는 반응이다가 여기 보이시죠, 이분? 네. 되게 막 손까지 흔들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런처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니까 다들 이렇게 설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럴 때 보면 뭔가 좀 그 멋진 사람들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참 뭐 이노베이션이든 뭐든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인상적으로 읽은 블로그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해봤다고 반드시 아는 건 아니지만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게 있다. 바로 그 분야에 대한 직관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매저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뭔가 밑에 계속 차곡차곡 쌓였다가 뾰족하게 튀어 올라오는 그 무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얘가 런처다. 런처로 사실 개발이 됐던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 UX에서도 계속 컴포넌트 베이스로 계속 보고 있었고 기술에서도 계속 라이브러리 베이스로 계속 보고 있던 거를 합쳐서 런처를 굳이 해야겠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어떤 기획자나 UX가 아니라 개발자가 이분이 내린 어떤 이 직관의 힘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가 잭이었습니다. 그냥 뭐 대단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게 없죠. 왜냐면은 뭔가 기획이 돼서 내려오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 보는데 뭐 대단한 전략이나 브랜드의 어떤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냥 별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잭이라고 부르는 게 입에 착착 감기고 그냥 듣기 좋고 기분이 좋다라고 얘를 그냥 잭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얘가 SK 런처 잭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뭐 엄청 시리어스하게 뭐 리서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볍게 손풀기, 머리 풀기용으로 잭이 누구인지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12년 중반 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트렌드라든지 나오고 있는 어떤 트렌디한 어떤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잭이라는 애가 가져야 되는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얘가 가져야 되는 피처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봤던 것들에서 이제 런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폰 꾸미기,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성격들하고 그리고 단말의 뭐 아이콘이라든지 기능들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갖고 있는 관리적인 기능 그리고 이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었던 페이스북 런처나 도도로 런처 같이 서비스 회사들이 그 회사의 서비스들을 잘 대기화면에서 잘 딜리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 런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좀 본 다음에 잭이라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면 좋을까, 어느 정도 서비스 회사, SK플래닛 서비스 회사니까요. 서비스 회사의 어떤 런처라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어느 정도 딜리버하면서 사용자들의 어떤 경험을 허투하지 않고 모션을 굉장히 멋지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기존의 어떤 런처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었던 피처들을 잘 결합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이나 피처들을 디벨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서비스 에셋들하고 사용자들이 홈스크린에서 가지는 행태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려보고 붙이고,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이제 개발자들하고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 수가 있니?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나올 수가 있니? 어떻게 모션으로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계속 하면 그냥 회의실 하나 골방에 하나 잡고 쭉 그리고 그 밑에 기술적으로 어떤 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쓰면서 이거는 픽, 이거는 킬 이러고 이제 계속 이제 스케치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디자인 시안들이 완성이 돼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정해져 있는 모션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스틸컷의 이미지와 뭐 이렇게 구현해 주세요라고 하는 UI 스토리보드나 시나리오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모션이 1번이다라고 시작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런 시안 같은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틸컷으로 만들어진 모든 대표 화면들은 다 영상 데모로 구현을 하고, 그 영상 데모와 그걸 가장 붙이기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모아서 실제 플로타이핑을 해본 다음에, 플로타이핑을 하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상 만들고 플로타입 만들어서 붙여보고 다시 영상 고치고 플로타입 고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 같은 것처럼 꼭 눈으로 확인하고 제일 맞는 게 뭔지를 좀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튜닝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도 사실 이게 뭐 프로덕이 될 거다라던가 이런 건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모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분들 중에는 그냥 어쩌면은 UX와 테크가 모여서 하고 있는 자체의 과제들, 가용 리소스를 모아서 하고 있는 그 자체의 과제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쿵짝쿵짝 되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슬슬 뭐 도돌 런처다, 페이스북 런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하고, 회사도 살짝 이제 런처?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신 거죠. 이제 그쯤 됐을 때 뭐 없어 이제 이러시잖아요, 대부분. 그때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이게 어셉트가 된 겁니다. 굉장히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죠. 뭐 그렇다고 저희가 잭을 그대로 뭐 런칭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잭이라고 하는 애는 저희 어떻게 보면 한삭의 결합물, 모션을 어떻게 하면 제일 끼깔나게 보여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시작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실의 SK플래닛의 런처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은 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도 물론 계속 서비스를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 그것들이 모션하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고 기존의 사용자들의 홈에서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허투하지 않고 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비스 카드라고 하는 걸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많은 홈 스크린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위젯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담기도 했고, 아니면은 개별 서비스 런처들이 풀스크린으로 주는 것들도 많이 봤을 텐데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더 많은 서비스들을 피드 형태로 받아볼 수 있고, 그중에서 원하는 거는 본인이 풀스크린으로도 설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었던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잭을 하면서 컨셉을 디파인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모션이나 이런 효과들도 거기서 거의 대부분 따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앞서서 그런 작업들이 되지 않았다면 런처 플래닛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완성도 있게 딜리버가 되거나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여기서 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퀴즈를 하나 내자면 위젯이나 이런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제가 위젯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뭐 시럽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용 데이터들을 쭉 뽑아보니 여전히 사용자들은 날씨, 달력, 스케줄, 뭐 개별 통화,
예, 이런 것들을 위젯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홈스크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가장 1번에 어떤 서비스 스크린, 서비스 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카드들로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풀카드 형태로도 좀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실제 어떤 서비스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부터 11번가라든지 쇼킹딜 같은 우리 회사의 커머스, 그리고 외부의 회사들의 어떤 커머스 서비스들까지도 서비스 카드로 계속 추가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한 거죠. 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런처 플래닛의 서비스 카드, 서비스들이고요. 아래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폰테마입니다. 주로 꾸미기인 거죠. 아이콘 셋이라든지 뭐 배경화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또 좀 재밌는 게 사실 이런 폰테마라고 하는 것들이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긴 한데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돈이 들고 단시간에 많이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유의 것들입니다. 물론 내부에서도 일부 계속 작업을 했고 그리고 디자인 파트너사들에서도 이제 의뢰를 해서 계속 작업을 했지만 그 물량을 따라가는 어떤 다양성을 확보해줘야 되는 단시간에 다양성을 확보해주는 데 있어서 물량을 따라가는 데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르게 폰테마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어떤 측면에서 작년에 여기 보니까 참여하셨던 학생들도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 런처 테마 디자인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상을 하셨거나 아니면 인기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들은 신진 작가들 군으로 풀로 지금도 런처 테마 디자인을 계속 하시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도 좀 재밌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약간 지르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아이디어가 꽂히면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공모전 하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자라고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공모전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패키지 이렇게 만들어서 출품 받아가지고 쭉 줄 세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디지털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공모를 받으려면 하다못해 웹사이트라도 하나 열고 운영도 하고 뭐 공모 업데이트도 받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웹 개발자도 아무도 없었고 뭐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나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짱구를 굴려서 회사 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미지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내벤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마그넷이라는 서비스였는데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찾아가서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아이마그넷에서 공모전 좀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팔았죠, 열심히. 근데 안 팔릴 줄 알았는데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마그넷을 통해서 런처 테마 공모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손쉽게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모전을 할 수 있었고 아이마그넷은 이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UV, PV 사용자, 신진 작가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에 아이마그넷은 전혀 그전까지는 공모전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아니었는데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LG G3, G4 테마 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미지 기반의 그리고 디자인 기반의 공모전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어떤 가능성들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뭐 그게 얼마만큼의 시사점이냐 이게 이노베이션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직관, 아이디어, 손발을 이용해서 계속 안 되는 거든 되는 거든 좀 해보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원래는 제가 이 말미에 손수연이 되게 뜨기 전에 찍었던 저희 런처 그 CF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트워크가 안 먹어가지고 지금 못 보여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중에 나가셔서 런처의 광고들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런처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처가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얘의 부제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붙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시죠. 저도 너처라는 말을 이 과제를 받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 영어 수준을 보여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였는데 나처라는 게 눈금을 새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명이 왜 너처, 부제로 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말이 붙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처의 시작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안에 실제 사업을 하는 팀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커머스 영역, 오토에서의 커머스 영역이 어떤 게 있는지를 주로 찾는 그런 작업을 하는 굉장히 작은 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저 매니저를 좀 받아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팀인데 이 팀에서 10장짜리 정도의 테스트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뭐 사업 기획서나 뭐 서비스 기획안이 아니라 테스트 계획서라는 이름으로 저희한테 10장 정도가 전달이 됐죠. 근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요즘에 어떤 그 소셜이 예전에 로컬 상품들을 판매하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컨셉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배경 안에서 보자면은 사용자들 입장,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히 메리트는 있지만 점주들, 판매자들, SMB, 저희 소상공인인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출혈 경쟁을 하고 있고 최소 마진을 확보하기 힘든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아까 오전 세션에서 우리 시리악 로딩 CEO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판매자에게 최적의 어떤 마진들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 비즈니스에서 포커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소셜들에서는 소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점점 이것들이 소셜 커머스와 우리 SMB가 이별을 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과연 소셜 커머스가 소셜 이펙트였냐? 소셜 이펙트보다는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디스카운트 서비스라고 한 거에 좀 본질에 가까웠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프로모션 툴이 되는 게 너무 현실이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저희한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한 모델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걸 통해서 판매자와 고객을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매개로 상호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게임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O2O 시장에서 런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거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딜 상품에 대해서 태그 프라이스, 원래 이제 가격인 거죠. 정상가와 최적의 어떤 바텀 프라이스라고 하는 걸 설정해 놓고 많이 팔릴수록 나치, 50원씩, 개당 50원씩 떨어뜨려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낮춰주는 나치를 설정하는 거고 구매자는 많이 팔릴수록 최종 가격이 낮아지니까 뭐 주변에서 같이 살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산다든지 권유를 한다든지 같이 사서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유발시켜 보자라는 거죠. 그냥 얼핏 들으면 이게 기존에 저희가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던 공동구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공동구매라고 하는 건 100명이 모여서 뭐 몇 프로가 싸진 가격으로 사자 이런 개념이라면 얘는 실제로 초기에 딜에 참여할 때는 정상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딜이 종료가 될 때는 그 너치 포인트만큼을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이 딜에 참여함으로써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주는 뭐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받아들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 재밌다라고 생각한 거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저희한테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뭐 일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굉장히 빡빡한 뭔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심플한 어떤 BM에 대해서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갖고 온 모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거고 뭐 이게 어차피 프로덕트도 아닌데 좀 더 재밌는 테스트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좀 이거를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 판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에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토 시장에서 정말 런할 수 있는 모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해보고 싶어 하셨고요. 테크 사이드에서는 개발을 그때 진행하고 계셨던 그 지오펜스 SDK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얘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몇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정확도라던가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채로 실제 프로덕트에 깔리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가설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잡아가는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셨죠. 그리고 저희 UX에서는 항상 말이 많은 심플한 UX,
과연 심플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어떤 만족도라던가 서비스의 UV, PV, 뭐 아니면 매출 같은 어떤 액티브 지표들 이런 거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말 심플한 디자인, 심플한 UI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필드에서 A/B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늘 쓰는 방식은 정말 그냥 시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거나 온라인 서베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성적인 유저 리서치를 하거나 그도 아니면은 실제 런하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업데이트 판을 만들어서 특정 단말이나 특정 유저들한테 뿌려보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바이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A/B를 평가하거나 하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덕트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셉트 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UX가 이런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과연 어셉트가 될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가 처음에 왔을 때 물론 아까 뭐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은 없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대략적인 게 왔을 때 한 달 정도 개발해서 한 달 정도 테스트를 하고 완료를 하고 싶다라고 왔는데, 한 달 테스트할 한 달 안에 만들어야 되는 프로토타입을 2벌의 UI로 만들겠다. 그것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프론트 개발이라고 하는 거를 뭐 별로 그를 통해서 얻을 게 없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어셉트를 할까 싶기도 하고, 비즈니스는 자기들 손이 안 가는 거니까 그래 해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얘를 개발해야 되는 개발 사이드 입장에서 이거를 어셉트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래도 뭐 아니면 도니까 한번 얘기나 해보자라고 또 질러봤는데 먹혔습니다. 되게 신기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쿵짝쿵짝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중간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앞단의 작업들을 같이 좀 하고 중간에 이제 뭐 디자인 산출물들이라고 하죠. 뭐 HTML 코딩한 거나 이미지나 뭐 소스들이 이제 개발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개발 팔로업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메일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하고 디자이너랑 저희 그 코딩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메일이 오가는 걸 보는데, 개발 쪽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개발자가 안 하고 있고 개발 팀장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약간 쫄았죠. 우리가 뭐를 잘못하고 있어서 이거를 개발 팀장님께서 저렇게 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약간 얼얼한 그걸로 저희가 뭐 잘못하고 있나요 같은 메일을 보냈더니 또 바로 답장이 오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개발자가 없었는데 이런 거 하자 그러니까 슈퍼 개발자세요. 굉장히. 그 슈퍼 개발자이신 개발 팀장님께서 직접 코딩하시고 개발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사업이랑 UX에 응대까지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누구실 것 같으세요? 저기서 좀 전에 저를 되게 어벙벙하게 소개해 주시던 저 박창현 팀장님이 그 슈퍼 개발자신데,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팀장님.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UX에서 여태까지는 굉장히 많이 엔드 유저라고 하면 최종의 우리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는데, 사실 이런 서비스에서는 그런 구매자 엔드 유저가 아니라 판매자 쪽의 어떤 니즈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시리어스하게 물론 보진 않았지만 판매자 쪽의 니즈가 무엇이고 구매자 쪽의 니즈는 무엇인지에 대한 니즈 베이스를 좀 파악하고 얘들을 실제 서비스 안에서 어떤 식의 태스크로 정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드랍다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개발하고 한 달 테스트할 애였기 때문에 메인 태스크 중에서도 어떤 이 가설을 검증하고 이러기에 그닥 의미가 없다라고 싶은 뭐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처들은 과감히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AB의 플로토타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 프로덕트로 나오는 애들에 비해서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논문이나 뭐 실험 사례들 이런 걸 좀 바탕으로 타입 AB를 정리를 했습니다. 노출되는 어떤 정보의 양과 노출 방식들, 뭐 컬러라든지 뭐 디자인의 어떤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을
A타입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뭐 소셜 커머스나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에서 많이 보는 익숙한 디자인과 필수 정보들만 추리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좀 감각적이고 심플하게 정리하는 안,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A타입은 대략 세부적인 페이지들이 이런 느낌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몇 프로 할인, 이게 딜 상품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강하게 노출하고 배지 아이콘도 달아주고 뭐 이런 이제 컬러도 굉장히 이렇게 알록달록 있는 이런 되게 익숙한 디자인. B타입은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까지 하죠. 정확하게 얘가 가격이 얼마고 몇 포인트에 지금 딜이 형성되고 있고 실제 딜 상품과 아닌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한 매장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을 계속 플리킹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 있는 스타일. 그렇지만 세부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컨텐츠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A타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정보의 양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셀러용의 어떤 그 화면인데요. 이용 안내 관련되는 화면입니다. 우리의 점주님들은 사실 그닥 모바일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계속 뭐 손님들 상대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모바일하고 친하시겠어요? 모바일이든 PC든 그닥 친하지 않으시죠. 친하시다면 포스 정도와 친하십니다. 이런 저희의 뭐 언니, 오빠, 이모, 삼촌, 저희 부모님들 같은 분들이세요. SMB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하나 보면 SMB 점주님들의 평균 연령이 50대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SMB라고 하는 분들은 명예퇴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고 어떻게 동네에서 가게 하나 하시면서 본인 인건비 버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SMB의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최대 고민이 뭘 것 같으세요? 뭐 이런 딜을 하고 이런 거? 뭐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의 최대 고민은 매출과 알바 관리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기능들만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고 이분들이 이 서비스 안에서 하셔야 되는 태스크에 관계되는 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셀용 앱의 기본이었던 거죠. 이게 점주용 화면들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구매자용 A타입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맨 눈으로 뭐가 다른지 큐를 하나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운데에 뭔가 도크처럼 튀어나온 버튼이 하나 보이시죠? 네, 저 그 큐를 통해서 플리킹을 하면 실제로 점주용의 어떤 어드민 화면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점주님들은 해당 매장에서 본인의 매장의 어떤 낮춰 상품들, 질 상품들이 실제 고객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매장의 상품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고 싶어 하는 니즈가 1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하고 동일한 화면들을 항상 제일 먼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 큐를 이용해서 해당 점주님이 올리신 낮춰 상품의 어떤 판매율이라든지 지난 상품에 대한 통계들, 그리고 딜을 변경하거나 나치율을 바꾸는 거죠. 아니면 다른 딜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딜을 종료하거나 이런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사실 저는 없었어요. 저는 제 주변 라이프가 이런 점주 라이프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없었는데 저희 팀에 실제로 요 UI에 대한 아이디어와 구체화를 하셨던 분께서 박모 매니저님이신데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카페 하루 4만 하이픽스에 있습니다. 여기 판교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좀 가보시면 좋겠어요. 카페 하루의 어떤 점주님의 사모님이셔서 리얼 점주 라이프를 굉장히 반영하셔서 이 UI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테스트도 본인께서 하시고 가서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실제로 이 정도 한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4개의 매장을 4개의 나치 매장들을 실제로 컨택을 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의 방식은 저희 내부 구성원 그 참여자들을 모아서 150명, 152명 이 정도의 사용자들을 모아서 A타입과 B타입을 각각 10일씩 사용하고 10일 이후가 되면 교차해서 바꿔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4만 원의 4만 포인트에 52포인트를 미리 선지급을 하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앱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UV, PV나 매출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보들하고 저희가 사전, 그다음에 사전이 아니죠. 초기, 서비스 시작 초기 그리고 중간
그리고 끝나는 시점에서의 어떤 설문이라든지 인터뷰들을 통해서 실제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비주사이드입니다. 비주사이드에서는 초기에 수립했던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설들, 다이나믹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것들이 오토마켓에서 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데일리 데이터 통계를 계속 내시면서 검증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나치 상품, 그러니까 딜 상품과 딜 상품이 아닌 경우에 사용 건수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 시점하고 구매 후에 어떤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사용자들이 하는지, 그리고 본원적인 상품에 대한 뭐 매력도, 상점에 대한 매력도하고 이 나처 상품의 어떤 판매량하고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앞서서 매장을 4개로 선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개의 매장이 비슷한 매장들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론 카페라고 하는 동종의 그리고 비슷한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장들이지만 사실 이 매장들은 하나의 매장은 실제로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서 굉장히 핫하게 항상 유동인구도 항상 손님도 많고 매출도 꽤 있는 매장이고요. 하나의 매장은 매장 자체가 그렇게 아주 핫하진 않지만 특정 메뉴 하나가 굉장히 핫셀러인 그 베스트셀러인 그런 메뉴가 있는 매장이었고, 하나의 매장은 그저 그럭저럭 평타를 치는 정도의 매장이었으며, 마지막 하나의 매장은 좀 심각하다, 내년에는 못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정도 수준의 매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매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 상품에 대한 매력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어떤 상황에서 딜이 걸렸을 때, 딜이 걸리지 않았을 때 어떤 형태로 사용자들이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는지 같은 것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게 실제로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런할 수 있을까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딜을 건 날과 걸지 않은 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 간의 어떤 판매량의 상관관계라던가 손익 효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딜이 종료가 되고 나면 포인트만큼을 OK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모델이고, 저희가 점주님들한테 따로 이제 별도의 그런 수수료 모델을 가져가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OK 캐시백의 어떤 적립 효과, 그리고 이후에 사용 효과 같은 것들처럼 뭐 약간 손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비즈에 있지도 않고 얘가 뭐 실제 서비스가 돼서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UX에서 어떤 것들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X에서는 대충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네. 과연 우리가 심플하면 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처음 열흘간은 두 그룹이 비슷하게 반응을 보였지만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사용자들은 심플한 UI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어떤 선택 용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B타입에서 상품을 고르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상품 목록에서 구성 요소나 정보가 적은 것이 상품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로감 측면에서는 당연히 복잡한 A타입에서 좀 더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인 번거롭다라는 의견 또한 복잡도가 높은 A타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의 어떤 만족도는 심플 타입이 여전히 높은데요. 여기서 좀 특이점은 이후 사용한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 사용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호감도, 뭐 이런 디자인 리뉴얼 효과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실제 디자인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냐가 아니라 나중에 출시를 한다면 어떤 UI가 더 쓰고 싶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A타입이 더 높습니다. 특히 최초에 심플 타입인 B타입을 사용한 사용자들에게서 A타입에 대한 사용 의향도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UI 타입에 따라서 총 구매 수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나타나지만 전체 기간 동안에 B타입의 사용자들은 딜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구매 격차가 그닥 높지 않고 B타입을 사용하다 A타입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게 크게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초에 A타입을 사용한 사용자들은 B타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구매 격차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UI에 대해서도 쉽게 이용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초기 학습된 대로 여전히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UV, PV는 어땠을까요?
예, UV는 크게 격차가 안 나고 있지만 PV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렵다고 한 B타입에서 아무래도 여러 번의 어떤 정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한 횟수들이 높기 때문에 PV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기타 의견으로 사용자들이 준 내용들인데요.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심플 타입이 예뻐서 좋았는데 정보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생기니까 B타입이 예쁘긴 하지만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쁜 언니들이 성격까지 좋기 힘든 거랑 뭐 약간 비슷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신미성은 있으면 아주 좋은 거다. 그렇지만 정보는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특히 비교 대상이 있는 유사 서비스가 많을수록 더욱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사용자들은 단순한 UI를 선호한다라고 항상 말을 하지만 커머스 환경에서만큼은 실제 잘 사용하는 그리고 편한 것은 친절한 UI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UI의 단순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고려돼야 되고 이 고려 포인트에는 서비스의 컨셉, 이용 목적, 기능의 복잡도나 서비스의 주 이용 의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벙벙한 얘기만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라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SK 플래닛이 갖고 있는 서비스들에 좀 매핑을 시켜서 봤습니다. 커머스 영역 안에서도 페이핀과 같은 모바일 페이먼트, 실업과 같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사용 의도를 가진 서비스들은 좀 더 심플한 UX를 통해서 복잡도를 낮추고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해 줌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으로 발전을 시키고 서비스 컨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신규 서비스들이나 기능이 복잡하고 이용 목적이 다양한 서비스들,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친절하게 그럼으로 인해서 내비게이션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사용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UI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테크 사이드의 테스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오펜스 제대로 테스트 하셨나요? 그건 이거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쓴 건데요. 사실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못하셨을까요? 아마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UX에서 급작스럽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A/B 테스트 같은 걸 하겠다고 들고 오니까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테크 쪽에서 그 테스트를 못한 걸로 끝이 났느냐? 아무 성과가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더 큰 성과를 만드셨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서비스를 만드시면서 쓰시면서 기존의 앱의 어떤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를 할 때를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재배포를 해야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오류를 경험하기도 되고 쉽게 재배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에서 갖게 되는 로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테크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얘를 구현을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재배포나 앱의 그 업데이트 없이 제가 열흘 동안은 그냥 B타입을 계속 썼는데 11일째 접속을 하니 그냥 A타입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UX나 비즈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 데이터들이 추출될 수 있는 형태의 앱으로 얘를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필드에서 검증한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성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나처는 뭐 저희 비즈테크 UX가 어떤 하나의 플로토타입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원하는 테스트를 가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실행하지 못했고 어떤 것들은 보기 좋게 가정을 벗어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노베이션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결과들은 저희의 많은 커머스 프로덕트들의 UI의 복잡도를 결정하고 테크의 진보를 이룰 것이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에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성공 사례들도 많이 보고요. 근데 제가 본 많은 이노베이션 사례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냥 단순하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런처 플래닛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들 뒤에는 수많은 너처와 같은 시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기술, 비즈니스, 디자인에서 마케팅에까지 많은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물론 각각의 영역들이, 전문 영역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UX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앞선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요건들은 이렇습니다. 프로세스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각자 잘하는 거, 그리고 같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자. 정답은 어차피 없으니까 계속 시도해보고, 가끔 애매한 게 있으면 전문가의 어떤 직관을 믿어보고 언젠가 우연히 오는 기회를 잡아보는 거죠. 또 하나, 처음에 가설대로 계획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걸 발견하게도 되고,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에서는 VC들이 되실 테고, 저에게는 윗분들, 여기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윗분들이 계실 텐데, 적당한 무관심,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 어느 때보다도 테크 드리븐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 테크 드리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새로운 기술을 빨리 구현하고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혁신이나 성공 사례를 만드냐, 그러기엔 좀 미흡하지 않냐? 우리가 주변에서 봤던, 과거에 수많이 목격했던 용도 폐기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보면 더 알 수 있겠죠. 저는 개발자분들이 가진 어떤 기술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일하는 개발자 동료들, 디자이너, 기획자, 이분들하고 시너지를 내는 거, 그리고 그 작업들의 중심에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란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엔드 유저들, 그리고 특히 O2O 마켓에서는 우리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너처의 점주분들 같은 스테이크홀더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 밸런싱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어떤 기존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너무 이런 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기술과도 그리고 개발자들과도 좀 더 친하게 지내는 것들이 이러한 어떤 새로운 결과들,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 어떻게 보면 우연히 올 수 있는 행운들을 더 적극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하는 무모한 발상들, 시도들, 이런 것들을 아니다, 안 된다 라고 쳐내지 않고 항상 같이 고민하고 개발자 사이드에서 더욱 뾰족하게 더 멋진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는 이런 저희 개발자 동료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